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내를 보낸 지 꼭 3년 하고도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제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조용히 흘러갔어요. 넓지 않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저는 아내가 가꾸던 난초에 물을 주고 벽 좋은 날에는 소파 덮개를 털어넣고 가끔은 텔레비전 속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벗어나 저녁을 먹는 그런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고요함이 주는 평온함 또한 나쁘지 않다고 여겼죠. 아내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저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호, 그 평화가 아주 서툴고 난폭한 방식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구수하게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6글자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죠. 웬일이냐. 이 시간에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머무거리 더 아들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저 태호예요. 그래 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제 촉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망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하다뇨. 그게 무슨 말인가.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 독립하겠다며 제법 큰 돈을 빌려나갔던 게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좋은 일이라고 만들었죠. 면을 잃은 고진아는 옆에서 남편이 큰 돈을 벌 사람이라며 연신 부추겼고 저는 그런 아들 내 외의 당당한 모습에 노후 자금의 일부를 선뜻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봐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더듬더듬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밀렸던 동업자의 배신 무리한 사업 확장,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이야기는 진부했지만 제 아들에게 닥친 현실은 참호했습니다. 결국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서 빚을 메웠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진아는 알고 있고 내 옆에 있어요. 저희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도 미어졌죠. 하나뿐인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잠을 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일단 집으로 와라. 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저의 평화롭던 일상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 도어놈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탈수한 얼굴의 아들 태우와 그 뒤에 잔뜩날이 선 표정으로 서 있는 며느리 고진아가 보였어요. 태우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지만 진아는 고개만 깎아가며 짧게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보다는 어쩌다 이런 곳에 신세를 지게 됐나 하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힘들었지. 어서 들어오너라. 야분 먹었고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혜우는 죄송합니다. 아버지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진아는 대답 대신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이 마치의 박물관의 낡은 유물을 감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쏙 좋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끌고 들어온 커다란 여행 가방들은 여전히 번쩍이는 명품 로고를 달고 있었습니다. 더 가방 하나 팔면 한두 달 생활비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방부터 정리하거라.
태우 너는 건넌방을 쓰면 되겠다. 제가 손으로 방을 가리키자 진아가 곧바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오, 이. 그 방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해도 잘 안 들던데 저희 짐도 많고요. 그럼 어디를 쓰겠다는 말이냐? 안방이 훨씬 넓고 벽도 잘 들잖아요. 아버님께서 건넌방을 쓰시고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심신이 너무 지쳐서 좋은 환경에서 쉬어야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혔습니다. 망에서 굴러들어온 주제에 주인인 저더러 작은 방으로 옮기고 안방을 내놓으라니요. 태우가 옆에서 황급히 아내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쉬나야 무슨 그런 말을. 아버지가 쓰시는 방인데 왜? 아버님 혼자 쓰시는데 넓은 방이 필요해. 우리는 둘이잖아. 그리고 당신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요구도 못해. 진아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손을 내저며 말했어요. 됐다. 시끄럽고 그냥 건넌방 써라.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첫날부터 소란 피우지 말거라. 제 단호한 말에 진아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보란 듯이 발소리를 쿵쿵 내며 건넌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태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그날 저녁 저는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여서 기운이라도 차리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날 밥을 고봉으로 푸고 낮에 생각했던 대로 된장찌개를 구수하게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을 종류별로 꺼내 상다리가 휴지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진아는 수저를 들기 전부터 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뗐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상차림이 훨씬 화려했던 것 같은데 역시 남자 혼자 하는 살림이라 그런가 봐요. 이건 명백한 비아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를 들먹이며 제 살림 솜씨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죠. 태호가 눈치를 주었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는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아버님, 이 찌개는 좀 짜네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다들 싱겁게 먹는 추세인데 모르셨어요. 이 찌개는 김치에 젓가락을 가져가다 말고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신맛이 강해요? 저는 갓 담근 김치 아니면 안 먹는데 사사건건 이어지는 트집에 바바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평생 제 음식 솜씨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며느리라는 아이는 제 정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듯 했어요.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인지 태호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고지나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행동이야? 휴대폰 치워. 당신이나 많이 먹어. 망한 주제에 밥은 잘 넘어가나 보네. 둘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밥맛이 뚝 떨어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이 망해서 들어온 첫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애미연 반나임 아슝쟁 바슝베자반. 처음토로 만드는 면을 이를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들인 제 아들의 눈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고진아의 여왕 행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지정석이라도 되는 듯 누워서 리모컨을 독차지했고, 제가 거실을 청소하려고 하면 다리를 소파 위로 올리며 비켜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은 과자 봉지, 커피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일상이었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며칠을 참고 지켜보던 저는 어느 날 소파에 누워 키득거리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아야, 이제 한 집에 사는 식구인데 다 같이 쓰는 공간은 좀 치우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제 단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진아가 드라마에서 눈도 떼지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그럴 경황이 아닌 거 모르세요? 경황이 아니라니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한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진아는 보던 드라마를 멈추고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같은 표정으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지금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우울증 초기 증세래요.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꾸준히 받아야 할 판인데 저더러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면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우울증이라네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손 하나 깍딱 까나는 핑계가 고작 우울증이라니. 저 말에 대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가 있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며느리의 말이 뾰족한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을 쿡쿡 쑤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이 평화로운 공간이 이제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앞으로의 날들이 침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고진아가 우울증이라는 방패를 내세운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소파와 한몸이 되어 온종일 믿음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실을 오가며 일부러 헛기침을 해도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려도 그저 귀찮다는 듯이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태우는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불편한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밖으로 놔두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죠. 그저 텅 빈 집안에 저와 살아있는 가구처럼 존재하는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시간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한 번론 오랜만에 동네 친구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라 제가 홀로 된 후에도 종종 들러 말벗이 되어주고 나는 고마운 친구였죠. 저는 친구를 위해 과일이라도 내오려고 부엌불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진아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갑자기 홈쇼핑 채널에 멈추는 것이었어요. 화면 소개에서는 번쩍이는 악어 가죽 가방을 씌워 오스트가 현란한 말씀시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홀린 듯이 화면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다군요. 와, 저거 정말 예쁘다. 저런 건 하나쯤 있어야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망해서 시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에 눈독을 들이다녀. 친구가 민망한지 헛기침을 했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대놓고 말을 건넸죠. 아버님 태우 씨 월급 받으면 저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걸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좋대요. 이런 게. 제 친구는 입을 떡 벌렸고 제 얼굴은 화끈거려 불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깎던 사과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제 치욕을 친구에게 고스란히 들킨 것만 같다 죽음엉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 씨가 내가 오늘 보니 자네 고생이 많겠다고는 면을 일하는 아이가 어쩜 그리 경우를 모르냐. 자네 아들은 뭘 하는 건지 친구의 위로 섞인 걱정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다 내 복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의 눈에도 저 아이의 무례함이 훤히 보이는데 정작 아들인 태우는 왜 저렇게 아내게 쩔쩔매기만 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제 속은 그렇게 하루하루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제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이가 들어온 이후 집안에서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아내가 알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여보, 나 정말 어떡하면 좋겠어. 당신이 남기고 간 이 집에서 내가 당신 아들을 그리고 저 아이를 품고 살아야 하는데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모진 건지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 한참을 그렇게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지. 내가 참아야지. 아들이 저 지경이 된 것도 다 내 탓인 것을. 제가 조금 더 아들을 강하게 키우지 못했고 며느리 일을 처음부터 따끔하게 휘어차지 못했던 과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추모공원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아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느끼해서 별로라면서도 2점이나 집어먹던 갈비찜이라도 해줘야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시장에 들러 가장 좋은 갈비들을 사고 온갖 채소와 양념거리를 한아름 사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래도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가벼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갔던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를 쏟은 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고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더 가관이었죠. 쓰레기통에는 초밥, 피자 같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터질 듯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진아가 혼자 간식을 챙겨 먹은 듯한 그릇과 컵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더럽히고 어지르는 주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계획에 점령당한 공간 1분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갈비찜을 하려던 의욕도 마지막으로 품었던 온정도 차갑게 식어버렸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고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아야, 안에 있느냐? 한참 뒤에야 방문이 빼곡 열리더니 잠이 덜 깨는 얼굴에 진아가 나왔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제가 부르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아는 저와 집안고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 집안골이 지금 뭐냐고 묻고 있다. 내가 아침에 다 치우고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저녁밥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다 뭐냐. 저는 배달음식 쓰레기통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진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배고파서 시켜 먹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뭐 시켜 드시지? 그러셨어요.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금방 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를 일부러 약 올리려는 것일까요? 시켜 먹어. 내가 이 저녁거리를 사오느라 시장을 다녀왔는데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런 제 모습이 아주 귀찮고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바로 그 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내뱉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게 하시네. 아버님, 요즘은 남자도 요리하는 시대예요. 그거 하나 못해서 사람을 잡으세요. 직접 차려 드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잘 익은 사과 몇 개가 대구르르 굴러 며느리의 발치까지 굴러갔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삶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모욕하고 아버지로서의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 왼수, 그 이상도 이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왜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며느리가 밥 해주기만 기다리세요. 능력 없는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아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나가, 내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밥 얻어먹는 주제에 병든 늙은이한테 밥을 직접 차려 먹으라고. 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없는 아이구나. 짐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진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버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태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잘 왔다, 태호야. 너는 이 여자가 방금 이 아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 집에서 나더러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고 했다. 이제는 이 집에서 내 아비를 종놈 부리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태호는 당황하며 저와 진아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보, 당신도 어서 아버지께 사과드려.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하지만 진아는 사과는커녕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잖아. 당신은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진아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사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에게는 사과 따위도 사치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다. 저는 진아의 팔을 끌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고 태호는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비켜, 너도 이 여자랑 한 팬이야. 그러면 너도 같이 나가. 내 집에서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저의 불우령에 집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아를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꽝 닫아 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진아의 욕설과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에 기댄 채 서 있는데 아들 태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고진아의 울음 섞인 고함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욕설을 펴불더니 나중에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믿음도 하지 않고 차가운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들 태호가 석상처럼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어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밤중에 아내를 저렇게 어디로 가라고 저러세요. 너무해. 뭐가 너무다는 말이냐. 내 눈에는 저게 아직도 내 아내로 보이냐. 이 집 주인이자 시아버지인 나를 종부리듯 하려던 저 아이의 행동은 너무하지 않고 저는 싸늘하게 대구했습니다. 제 가슴속 그 불길은 좀 버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볼 것도 없이 고진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태호는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치자 이번에는 연달아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태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태호야, 내 아버지, 너는 저 여자 따라서 같이 나갈 거냐, 아니면 이 집에 남을 거냐. 태호의 눈이 커다랗게 뜨렸습니다. 제가 그런 선택지를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겠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계속 내 아내라고 감싸고 돌 거면 너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에서 같이 나가거라.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저 아이와의 연을 끊겼다면 이 아비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오늘 밤 안으로 결정해라. 제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평생을 휘둘리며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내 차라리 연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아내, 그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고진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집안은 태호의 전화 벨소리와 저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결국 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호가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진화를 달래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씁쓸한 위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제 기대를 저버리고 아내에게 달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부모 자식 간의 철름보다도 질긴 법이니까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무뎌질 때쯤 베란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버벅이 되어 있었어요. 태호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왔더니 이내에 제 앞으로 귀여워 물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태호가 고개를 들고 그동안 차마 제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처절한 고해 성사였습니다. 진아,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능력을, 제 배경을 사랑했던 거겠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품 사달라, 해외여행 가자, 끊임없이 저를 졸랐습니다. 저는 진아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능력 있는 남편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도 사실은 진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와 동업해서 작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진아가 무슨 구멍가게 하냐 비우셨어요. 이왕 할 거면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 없고 직원도 18두고 시작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 아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결국 이렇게 저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푸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아는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큰 소리만 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다. 매일 같이 저를 비난했어요. 아버지 댁으로 들어오던 날도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요. 태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하얗게 될 때까지 쥐어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보다 저런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끈끈 앓기만 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내 자식이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저 모든 멸시와 모욕을 감당해야 했을까. 태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쫓겨나서 전화로는 저를 회유하더군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그걸 포기하냐고 당분간 죽은 듯이 지내다가 나중에 진명이라도 돌려놓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나와 우리 아버지를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모든 것을 털어놓은 태호는 탈진한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이제 나도 알았으면 됐다. 밤새 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태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서재에서 인조와 서류 몇 장을 가져오더니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태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설정을 바꾸더군요. 저 들으라는 뜻이었겠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제 전화해 아버지 설득은 했어? 나 지금 찜질방인데 춥고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당장 와서 나 데리고 가. 태호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진아 씨, 당신이 살던 우리 아버지 집 주소 알지? 거기로 와서 서류에 도장 찍어. 방금 내가 작성한 이혼 서류야.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어요. 뭐 이혼 당신 지금 장난해. 아버지가 시키디? 아니 이건 내 결정이야.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지쳤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기심과 허영심의 진절머리가 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들먹이지 마. 김태호, 너 미쳤어? 너 지금 내 처지에 나랑 이혼하면 뭐가 남는데 위자료는 줄 돈은 있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아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상관없어. 당신이라는 족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길바닥에서 살아도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 어서 와서 도장이나 찍어. 태호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자들의 비장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비로소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지만 말입니다. 고진아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들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 제가 끓이려다 만 된장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진아가 있던 자리가 횡하니 비어 있는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많이 어색한 침묵을 채울 뿐이었죠. 한참 동안 밥을 꾸역꾸역 넘기던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 다 지난 일이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아들의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밥이나 많이 먹으라. 속 든든해야 뭐라도 하지. 제 말에 아들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곤 곧장 건넌방으로 향했어요. 그 방은 지나갔던 한 후에도 여전히 그 아이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벗어놓은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방 안가득히 진아의 진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 안에 있는 진아의 모든 물건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에 화장품, 일담 안잡지,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남김없이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묵묵히 짐을 치우는 동안 태우도 어느새 제 옆으로 와서 이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자의 삶을 좀먹던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아의 물건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몇 개나 내가 버리고 나서야 집안 공기가 한결 상쾌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태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고진아였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태우가 굳은 얼굴로 휴대전화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젯밤에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문자에는 애원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답장하지 마라. 저런 문자의 마음 약해지면 너는 평생 저 아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진아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분노와 협박을 펴붓기 시작한 것이죠. 김태호,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아버지 말 한마디에 조강지체를 버려. 넌 남자도 아니야. 이 마마보이. 좋아, 이혼해. 대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사업하면서 쓴 돈 전부 내가 폭로하고
아버님 집까지 차 앞 들어가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문자 메시지는 점점 더 악랄하고 적급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게도 직접 문자를 보내왔다군요. 아버님 아들 인생 그렇게 망쳐놓으시니 행복하세요. 아버님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됐으니 모든 책임은 아버님께 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왔습니다. 적반 화장도 유분수지, 이 아이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태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쫓겨났다고, 시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이혼하게 되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덕분에 태우는 한동안 지인들의 전화를 받느라 공육을 치러야 했죠. 그날 밤 지칠 대로 지친 아들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애호는 술 기운을 빌려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빚은 산더미 같고 제 이름으로는 신용카드 한 장 만들 수 없는 신세가 됐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실패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정말 부끄러운 건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저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사업에 실패해 길바닥에 나앉아 질보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죽은 아내가 격께서 저를 이름여 세워주었다는 이야기를. 너의 옆에는 이제 너의 아내가 없지만 이 아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장 내일부터 뭐라도 시작해봐. 공사장에 가서 벽돌이라도 나르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 땀 흘려본 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너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제 진심 어린 격려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오랜만에 한 방에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적 세상이 무서워 아버지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던 그날처럼 아들은 제 옆에서 새우 잠을 자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 아이가 다시 굳건하게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더딘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 부자는 함께 없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약속 이후 태우는 다음 날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녀석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침 밥을 차려 배웅할 뿐이었죠. 며칠 동안 태우는 파김치가 된 얼굴로 밤늦게 돌아와 씻고 자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앞에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더군요. 인력 사무소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새벽 어느 건설 현장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제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며느리 고진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 며칠은 태우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아마도 태우가 번호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이겠죠. 저는 진아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친구 아니면 친정뿐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은 그리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태우가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진아는 가장 친하다던 친구의 집에 신세를 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신세를 지는 주제에도 여전히 여왕처럼 굳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출근한 사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냉장고 속 음식을 거덜내고 심지어는 친구의 옷을 허락도 없이 입고 나가기까지 했다. 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쫓겨난 진화를 안쓰럽게 여기던 친구도 그 이기적인 행태에 질려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더는 못 참겠다는 친구의 불우령에 진아는 그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대할 곳은 친정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진아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요. 아버님이 나를 내쫓고 태호 씨는 나를 버렸다. 세상에 내 편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돈떡 어른들은 생각보다 냉정했던 모양이에요. 이미 진아의 행실에 대해 아들 태호로부터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제 친구를 통해 어느 정도 전해들었던 것이겠지요. 사돈 어른은 진아를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친구한테까지 쫓겨나느냐고, 어른에게 밥을 직접 차려 먹으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진아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사돈떡에서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너 스스로 책임져라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다만 딸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은 참아볼 수 없었는지 며칠간의 숙식비 정도만 붙여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의지처를 잃어버린 진아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비싼 호텔에 묵었수도 그렇다고 노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겠지요. 결국 그 아이가 향한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딱딱하고 더러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신세가 된 겁니다. 매일 마시던 고급 카페에 라떼 대신 자판기에서 뽑은 밋밋한 커피로 아침을 때우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며칠을 찜질방에서 전전하던 진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알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태호가 일하는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죠. 그날의 풍경을 저는 나중에 태호에게 전해 듣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안전모를 쓰고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동료들과 함께 점심으로 나온 밥을 꿀맛처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땀을 여 일하고 동료들과 어울려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바로 그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고진아가 걸어들어왔습니다. 진아는 건설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원피스에 높은 구두를 신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주변에 먼지와 소음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였죠. 진아는 흙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태호를 발견하고는 경념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김태호, 너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꼴 좋다 아주. 꼴이 이게 뭐야?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태호와 진아에게로 쏠렸습니다. 동료 인부들은 밥을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표정으로 둘을 쳐다보았죠. 태호는 얼굴이 새빨개 져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진아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말했죠. 여긴 어떻게 왔어? 사람들 보잖아. 일단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해. 하지만 진아는 그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어디가? 여기서 말해. 당장 이딴 일 그만두고 나한테 와서 싹싹 빌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알아? 그리고 생활비내 넣어. 나 지금 가진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진아의 몰상식한 행동에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창피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여기서 태평하게 밥이 넘어가. 그래, 이혼해 줄게. 대신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아버지 집이라도 팔아서 내놓으란 말이야. 결국
보다 못한 현장 반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와서 일을 방해하고 있어. 남의 귀한 점심시간 다 망쳐놓고 당신 누군데 여기서 소란이야. 반장님의 호통의 진화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태호는 이 순간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한 김태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아를 차갑게 노려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어. 그리고 다시는 내 일하는 곳에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너를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태호의 싸늘한 경고에 진아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그런 진아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뒤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밥을 맞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남겨진 진아는 잠시 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호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외연문 뒤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칩을 드러낸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이 되견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고진아라는 질긴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낼 힘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주인은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진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이 싸움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겪은 수모를 전해들은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더 이상 고진아라는 존재가 우리 부자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어요. 수비만 하는 싸움은 결국 지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우리 부자의 성벽을 견고하게 싸움을 올려야 할 때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피난처가 아니며 오직 저와 제 아들만이 온전한 주인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저는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태호에게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너와 나, 우리 둘만의 공간이다. 그 누구도 우리 허락 없이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게다. 태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에서 진아의 번호를 차단했고 태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일방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아가 아버님 집이라도 팔아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악을 썼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더군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확실한 법적 방어막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법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잠잡고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나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어제 건설 현장에서 버린 난동까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는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혼인 관계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재산, 즉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며느님, 아니 이제 곧
전 며느님이 될 그분은 이 아파트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위자료 문제인데요. 현재 아버님과 아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시아버지에게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고 폭언을 한 점,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점, 그리고 남편의 일터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아드님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재산을 지킬 논리와 법을 손에 쥔 당당한 주체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태우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었고 태우는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즉 고진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자식의 편을 들며 저를 비난하려거든. 오늘 변호사에게 들은 법률 용어를 총동원해서 맞서 싸우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사돈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달리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저 진아 아비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전화드린 것은 진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돈어른과 김서방의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난리를 쳐서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어른, 사돈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뒷말이 무엇일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달자식을 다시 한번 받아달라는 말이겠죠.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심여가 크시겠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어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자식을 2번 죽이는 길이죠. 따님의 인생은 이제 따님의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사돈어른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사돈어른 따님은 제 집에서 제게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고 말했던 아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이 없는 관계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호의 인생은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고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사돈어른께서도 따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 말에는 한치의 물러설도 없었습니다. 사돈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제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느새 존경의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의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호가 건설 현장에 나간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안전모와 작업복이 이제는 제법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힘을 겉은 얼굴은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무기력하던 눈빛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듯 했어요. 현장 반장님은 태호의 성실하고 우직한 태도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진아가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태호를 감싸주었던 바로 그 분이셨죠. 반장님은 태호를 격해 두고 용접이나 배관 같은 전문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자네는 근성이 있어. 머리만 믿고 걸렁대는 젊은 놈들하고는 달라. 여기서 기술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바꿈을 일은 없어. 내가 보증하지. 반장님의 칭찬에 태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마치의 스펀지처럼 기술을 빨아들였고 저는 아들이 집으로 가져오는 일당 봉투가 조금씩 두툼해지는 것을 보면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짓고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호가 정식 기술자로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제 앞에 빼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제 아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걸로 우선 생활비에 보태세요. 그동안 신세만 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내저며 봉투를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됐다. 내 빚은 내가 갚아야지. 이 아비는 아직 괜찮다. 이 돈으로 내 빚부터 차근차근 갚아나가거라. 그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제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마주 앉아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술 기운을 빌려 앞으로의 계획을 신나게 늘어놓았어요. 기술을 더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빚을 다 갚으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 독립하겠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아들이 고진아라는 기쁜 수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의 일상은 평온하고 단단한 규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아침 밥과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은 저녁에 돌아와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 이야기해 주었죠. 주말에는 함께 낚시를 가거나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낚시대를 들이우고 말없이 앉아 있어도 함께 땀을 이며 산을 올라도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 부자가 잃어버렸던 신뢰와 유대를 다시 촘촘하게 엮어주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아들이 제게 밥을 해주겠다며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새까맣게 태워 먹고 라면 물은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싱겁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이 차려준 그 서툰 밥상을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남자도 요리하는 시대예요. 라던 진아의 비아니한 거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을 무렵 우리는 함께 아내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 모시고 저도 제 인생 똑바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다 컸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마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 부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법원에서 보는 등기우편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고진아가 청구한 이혼 소송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죠.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태호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혼인듯 한 책임이 모두 저와 태호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아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녀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미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아니, 모든 것에서 해방된 듯한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서랍에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꼭 눌러 찍었습니다. 황하고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침표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을 찍은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몇 달간 제가 보았던 아들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고진아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아들 녀석도 며칠 전에 산 저렴한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었죠. 우리는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우리는 떳떳하다는 작은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희 곁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든든한 변호사도 함께였으니까요. 가정법원이라는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저희는 조정실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고진아가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아의 모습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은 듯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아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마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날카롭게 쏘보더군요. 조정실 안 타원형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조정위원은 양측의 서류를 번갈아 호태보더니 진아 측 변호사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진아의 변호사는 준비해 온 대로 진아가 얼마나 폭압적인 시아버지 밑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지,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진아는 옆에서 타이밍에 맞춰 눈물을 훔치며 피해자 연기를 펼쳤죠. 그들의 서툰 연극이 끝나자 저희 측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집어나갔습니다. 진아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보였던 무리한 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제 정성을 무시했던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밥을 차려 먹으라고 폭언을 했던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태우가 진아로부터 받았던 인경 모독과 건설 현장, 소란 행위에 대한 증거로 현장 반장님의 사실확인은 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진화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피신청인 시아버지에게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아버님이 먼저 저를 무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취급을 하셨다고요. 진아는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지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인관계는 법 이전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역시 신청인의 혼인기간이나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아버지의 특유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조정위원의 말은 사실상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조정위원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혹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와 태우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태우가 변호사를 통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관계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조정은 끝났습니다. 진아의 무리한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법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죠. 조정실을 나오는 진아는 분을 이기지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를 향해 저주를 펴부었어요. 그래, 당신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인터넷에 당신들 만행을 다 퍼뜨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그 협박은 더 이상 저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저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진아는 정말로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악독한 시아버지와 마마보인 남편에게 쫓겨난 며느리의 한 맺힌 사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죠. 태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그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그야말로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며느리를 구박하고 트집을 잡는 폭군 시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었고, 태우는 자기 주관 하나 없이 아버지 말에 벌벌 떠는 한심한 마마보이로 그려져 있었어요. 진아 자신은 그런 시월드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살림만 하던 가련한 피해자였죠. 처음에는 그 글에 동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아버지가 다 있냐?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다 등등 진아의 편을 드는 여론이 형성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태우와 진아를 함께 알던 몇몇 지인들이 그 글을 보게 된 것이죠.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글의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는 태우 씨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전부인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댓글 하나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태우의 건설 현장 동료 중 한 명이 그 글을 보고 지나가 현장에서 벌였던 난동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오히려 진아의 과거 SNS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명품과 해외여행을 자랑하던 게시물들을 찾아내어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냈죠. 피해자 코스프레 소름 돋네 남편 등골 빼먹던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진아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 글을 삭제한 채 잠적해버렸습니다. 법정에서의 패배에 이어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대던 여론전에서마저 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비오는 밤이었어요. 저와 태우는 따뜻한 거실에 앉아 귀를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창밖의 굳은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집안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아주 희미하게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이어졌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겨울 타며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6개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은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고, 한때는 도끼로 가득 찼던 그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죠. 고진아였습니다. 진아는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안칼지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절규 그 자체였어요. 여보, 아니, 태우 씨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알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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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제 며느리였고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였으니까요. 제 옆에 서 있는 태우의 눈빛이 안쓰러움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아들의 마음이 다시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외면할 것인가. 우리 부자는 또다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고진아의 모습을 보며 아들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때 제 아냐던 여자의 처절한 모습은 아들의 마음을 송곳처럼 파고드는 모양이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 많고 마음 약한 제 아들이 저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우는 저를 돌아보며 차마 화면 속의 진아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한때는 제 아냐 없습니다. 저렇게 밤새 비를 맞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쩝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아들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제가 붙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경험이 녹아든 추상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문은 두꺼 같다. 한번 무너지면 흙탕물이 우리 안방까지 전부 휩쓸고 들어오는 게야. 지금 저 아이의 눈물은 두 개의 작은 균열을 파고드는 강물과 같다. 우리가 잠시의 동정으로 그 틈을 열어주는 순간 어렵게 되찾은 이 평화는 또다시 속절없이 무너지고 우리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저 아이의 눈물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잊고 기댈 꽃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로와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일 뿐이야. 만약 우리가 오늘 밤 저 아이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 부자는 또다시 저 아이의 감정 노예가 되어 평생을 휘둘리게 될 게다. 너는 또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제 말에 태호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태호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의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 평화를 다시 잃을 수는 없죠. 우리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외면하는 것도 한 어른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에 미련 한 점 남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온전한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진아의 울음소리가 멈췄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빗소리와 섞여 그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 싸움의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고진아, 나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게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판사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듯 진아의 잘못을 하나씩 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내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하셨구나. 너는 오갈 데 없어 신세지로 온 주제에 이 집의 역사가 담긴 안방을 내가 잠시 편하게 쉬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내 눈에는 이 집의 주인인 내가 너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하인으로 보였더니 기억하느냐. 너는 내 아내가 평생을 아끼고 닦으며 사용했던 살림살이들을 보며 촌스럽다고 타박했고 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짠에 신뢰하며 내 정성을 짓밟았다. 내가 촌스럽다고 타박했던 그 장롱은 내 시어머니가 혼수로 해온 것이고 내가 짜다고 내려놓았던 그 찌개는 태우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너는 단순히 물건과 음식을 짓밟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과 정성을 짓밟은 게야.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내 말 끊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는 심지어 태우의 사업 실패를 모두 태우 탓으로 돌리며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모진 말까지 서슴지 않았지. 그뿐인 줄 아느냐. 능력 없는 패배자라고.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그 말을 매일 같이 들으며 내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밤을 보냈을지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고 했던 그 말. 진아야, 그건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가족이 되어보려 했던 어른에 대한 예의의 문제였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내 발로 걷어차버린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태우가 조용히 인터폰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역시 강철처럼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이었어.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 이전에 이 집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야. 당신은 나에게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 당신이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 관계는 신뢰가 깨졌고, 아니 처음부터 신뢰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당신에게 나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아버지는 기대 언덕이었을 뿐 가족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어. 인터폰 너머로 진아의 울음소리가 절규에 가깝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인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럽게 울기만 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치근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제대로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불쌍한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오동나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제 평생의 비상자금이었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의 20장, 현금 100만원을 꺼내 새하얀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 아이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우리 관계를 끊어내는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다시 인터폰을 든 저는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저는 태호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지 마라. 1층 현관 우편함 위에 이 봉투를 두고 오너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까지 보고 올라와. 절대 마주치지 말고 목소리도 듣지 마라. 이것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하는 마지막 심부름입니다. 태호는 제 말대로 돈 봉투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태호가 1층에 봉투를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1층 우편함 위에 봉투를 하나 두고 왔다.
그 돈 내가 법정에서 요구했던 더러운 위자료도 아니고 우리가 죄책감에 건네는 합의금도 아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하고도 마지막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굶어 죽지 말고 얼어 죽지 말라고 한때나마 이념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자. 이 아비가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다. 그 돈으로 하룻밤 묵을 방을 얻든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내 인생이 이토록 비참해진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너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너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부디 내 남은 인생은 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자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진아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 속에서 진아가 비틀거리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편함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집어들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몸을 이륙려 쏟아지는 겨울 비 속으로 휘청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한편의 길고 지루했던 연극이 마침내 그 막을 내리는 것 같았죠. 잠시 후 태호가 돌아왔고 우리 부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많이 조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한 여자의 퇴장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지난 몇 달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탁한 감정들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진아가 비에 젖은 채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습니다. 다들 태호는 더욱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고 저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삶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왔거든요. 모든 것은 사소한 심심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낮에는 일터에 나가 있으니 넓지한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료함이 뼈에 사무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전단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어르신을 위한 왕초보 요리 교실 수강생 모집 공고였죠.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실수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남자도 요리하는 시대라던 고진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거든요. 그 아이의 비아니한 걸음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요리 교실의 첫날, 저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앞치마를 두르고 교실에서 씁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희끗한 머리에 어르신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죠. 우리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난생 처음 칼질을 배우고 멸치동을 따고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퍼지만 이상하게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썰린 채소들이 제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하나의 요리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경이로 깊게까지 했어요. 저는 요리에 제법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사는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금세 요리의 재미에 푹 빠져들었죠.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에게 구박받던 서름을 토로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쌓았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날 요리 교실에서 배운 음식을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버지 요리에 이런 재능이 있으셨는지 몰랐습니다.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어떤 고약한 아이 덕분에 이 나이에 새로운 재주를 발견했다. 내가 우리 부자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말이 이제는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농담거리가 된 것이죠. 상처가 아무도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우리 부자의 관계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 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을 보증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온전히 독립하고 싶다고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힘으로 제 동지를 한번 틀어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서운함보다는 대견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정말 자신의 두 다리로 굳건히 일어선 것이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남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지. 이사는 이 아비가 도와주마. 우리는 주말 내내 함께 아들의 새 집을 구하러 다녔고 집을 옮기고 필요한 삶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집은 다시 텅 비었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굳거나 울타리를 하나 더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무렵 마지막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고진아의 아버지 사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이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욱 깊은 피로와 체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김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못난 제 딸년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전화드렸습니다. 사돈은 한숨과 함께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난 진아는 결국 고향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는커녕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와 전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탓이라며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이 30 넘어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을 저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돈 어른께서 단호하게 쫓아내셨을 때가 저희 부부는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말이지만요. 저는 사돈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한 조각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진아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그저 아주 멀리 있는 타인의 불행한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새로 이사간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제가 요리 교실에서 빚은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집에는 조금 짭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아들과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이 시간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더 단단하고 소중한 행복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자에게는 맑고 향기로운 날들만이 남아있을 겁니다.